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은 아세안 10개국 중 메콩 유역국 5개국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남방 정책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또 한메콩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얼마나 더 확대될지 신남방 정책 분야의 전문가죠.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산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방금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참관하고 돌아온 방금은 아니죠, 위원님. 네. 언제 네. 오셨어요? 저는 월요일 날 참석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됐고 오늘이 이제 한메콩 정상회의가 돼서 이제 공식 일정은 거의 이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은 언제 계셨어요? 25일 날. 아, 그렇군요. 네.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어땠어요? 그 궁금해요.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이제 5년마다 개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매년 11월 달에 정상회의를 하고 이제 특별히 그래서 특별정상회의입니다. 특별히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모처럼 5년 만에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10개국들과의 이제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하고 앞으로 이제는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계를 네. 이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남방 정책을 우리가 이제는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세안 정상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5년마다 열리고요. 한국과 그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이 함께하는 회담입니다. 특별히 5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신남방 정책을 이렇게 천명한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이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남방 정책 분야의 전문가세요. 권율 위원과 함께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신남방 정책 어떤 겁니까? 이제 신남방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17년 네. 11월 달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해서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제 밝힌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3P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 번영, 그다음에 이제 평화. 사람, 번영, 평화. 예, 영문 이니셜을 통해서 3P 전략이라고 하고 네. 있고 이것은 이제 아세안 자체 내에서도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3P 전략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부응을 해서 신남방 정책과 아세안 경제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들을 이제 마련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는 그 10개국 구성이어서 뭐 작은 브루나이 같은 나라부터 뭐 미얀마는 인당 GDP가 1,200불밖에 안 되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7천 불 정도로 해서 굉장히 고소득국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과 관계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작은 소국들과 무슨 협력이 가능하겠느냐. 효율성이 있겠냐.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아세안의 이 동남아 10개국 국가들을 다 이제 모으면 한 6억 5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중국, 인도에 의해서 제3의 경제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주변 사강에 너무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균형 있는 외교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제 아세안 특사도 파견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강에 이어서 5강으로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까지 포함하면 6강.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를 좀 더
균형 있고 네. 중견국으로서의 협력 파트너로서 아세아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외교뿐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4강국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제적인 뭐 수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 아세안과의 그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아세안 특별회담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천명한 이 신남방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세안 국가가 아까 10개국이라고 하셨잖아요. 브루나이, 캄보디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네. 예. 이렇게 합치면 제3강국이다.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 동남아가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역동적인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태국, 베트남 뭐 많은 나라를 방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또 크다는 네.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세안 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4강에 집중돼 있던 것들을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국가로 넓혀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안 시장이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좀 피부에 와닿게 어떤 예. 부분이 우리한테 그렇게 예, 매력적인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국이 이제는 우리나라 교역 파트너 1위국입니다. 네. 근데 2위 하면은 다 미국이나 일본 아닐까 네. 하지만 사실은 2위가 이 아세안 국가 10개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는 2018년도 교육 규모가 1,600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나라 투자 진출 기업들이 15,000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2강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그래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1조 1,000억 달러 정도 교육 규모인데 네. 흑자가 한 7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세안과 1,600억 달러 교육을 하면서 410억 달러가 흑자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육 흑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공을 들일만 하네요. 그럼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아세안 시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님하고도 그 베트남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 베트남이 10개국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규모는 다르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국가고 우리가 공들일 만한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요 며칠 있었던 그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이 신남방 정책의 정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 이제 발표된 지 지금 2년,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네. 신남방 정책의 어떤 그 성과를 요번에 이제는 그 10개국 정상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협력 방향을 네.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는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건설하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제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세안 국가 이 10개 국가는 막 지금 성장하는 네.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런 잘못된 것들, 급하게 성장하느라 놓쳤던 것들이 아니라 차근차근 사람 중심의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런 또 도움을 우리가 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인 틀이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도록 이거를 갖다가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네.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아세안 시장을 너무 수출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우리가 물건을 팔 그렇죠. 뭐 대상으로만.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뭐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중상주의적인 세일즈 외교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경제뿐만 아니라 좀 더 정치 안보, 그다음에 사회 문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람 중심의 이런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다면화된 네. 이런 협력 기반들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높았고 사실상 오늘까지 그 공식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내에서도 동남아 시장이 단순하게 우리가 진출 공략해야 될 시장이 아니라 네.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될 지역 공동체다. 그런 부분 면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 게 그러게요.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철학,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될 수 있는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 그리고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10개국에 머무르지 않고 한중일을 포함해서 아세안 플러스 3, 그다음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을 해서 아세안 플러스 6로 지금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시아 전 지역을 포괄하는 그런 어떤 FTA 협정에 이제 실질적인 타결을 받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CEP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단순한 기존의 FTA는 시장 개방이나 관세 인하에 중점을 뒀다면 여기에는 아세안 국가들이 다양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렇죠. 주변 인도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시장 개방을 위한 FTA가 아니라 같이 동반자 협정으로서 RCEP이 이제는 출범이 됐는데 근데 말은 이렇게 쉽지만 지난 2012년도에 이걸 하자고 했으나 굉장히 영내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럼요. 그다음에 제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는 격차도 심하니까 28차 협상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협상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요. 네. 22차까지 참석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네. 하고서- 포기를 하셨었어요, 위원님께서? 네. 그래서 네. 이제 사실상 이거는 뭐 그냥 서로 말잔치에 불과하다. 추상적인 유토피아다. 그래서 가능하지 이건 않는. 실현 가능하기 가능성이 어렵다. 있을까. 해서 저는 22차까지만 참석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자국 중심주의, 미국이 계속 관세 폭탄을 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안 국가들은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뭉쳐야겠다고 생각한 그렇죠. 거군요. 뭉쳐야 된다. 그게 이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서둘러서 28차 협상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협정문에는 거의 다 타결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가 빠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도가 이제 중국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720억 달러가 인도한테 흑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하니까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이로움이 없다. 그래서 이제 모디 정부가 굉장히 이제 에이펙에도 참여를 못했고 네. TPP에도 참여를 못했는데 여기만은 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랬었군요. 예, 입장을 했지만 중국이 상품 흑자가 너무 크니까 서비스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달라 해도 이제 중국은 요지부동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협정문 타결에는 참여를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함께 이제 할 수 공식 있다. 타결을 할 때는 네.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의 시장인 중국, 미래의 시장인 인도까지 포괄하는 네. 이런 메가 FTA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고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RCEP이라는 네. 기본적인 지역 공동체 출범의 어떤 그 신호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는 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서방권이 아니라 아시아가 이렇게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그 RCEP 관련해서 인터뷰를 나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역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다. 이걸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셨어야죠. 그러게 위원님. 말입니다. 22차까지 하시고 그래도 22차 동안 위원님께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이제는 협상을 할 때 인도가 네.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런데 이제 22차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하는데 네. 중국하고 인도하고 너무 이 갈등이 심해서 이건 봉합되기 어렵겠다. 아,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으로는 아세안이 주도를 해서 네. 영내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이제 영내 생산 네트워크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 점점 절감이 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제 고도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강대국들이 자국 중심주의로 막 네. 바뀌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연대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사람 사는 세상도 약자들이 연대하는 것처럼 그 연대하는 힘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구 규모로만 보더라도 거의 한 35억 명에 달하고 네. 그러니까 뭐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전 세계 GDP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장 큰 메가 FTA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미중 간의 경제적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게 된다면 맞습니다. 이제 영내 무역을 좀 확대시켜야 되고 우리가 영내에 다양한 어떤 그 생산 기반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만드는데 네. 이 RCEP이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살펴봤고요. 오늘 있었던 제1차였어요. 한 메콩 정상회의인데 이게 메콩강 유역의 5대 국가들만 따로 모여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갖는 거죠. 어느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태국이 주도를 해서 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그래서 우리가 CLMV 국가라고 그러는데 네. 이들 국가들이 아세안이 기존 6개국이었는데 90년대 중후반에 이런 아시아 개혁 개방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네. CLMV 국가들이 이제는 그 아세안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장 못 살고 어려운 나라들이 가장 최빈국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이제 공업화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미진해서 대부분이 농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이 이들 국가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에크맥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메콩강 지역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일본하고 중국이 이미 한 메콩 정상회의 이전부터 지금 그 정상회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서둘러서 했는데 사실은 2011년도부터 우리는 한 메콩 외교장관 회담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 30주년을 맞이해서 한 메콩 정상회의로 격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도 이 ODA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청취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하면 우리가 그냥 ODA 주는 최빈국인데 우리가 뭐 얻을 게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뭘 받는 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한 메콩 정상회의에서도 한강에서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들 나라들은 다 청년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30세 미만이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들 시장을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들의 경제 개발을 실질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해서 우리의 개발 경험이나 이런 다양한 인력 개발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통해 가지고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들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나 경험들을 전수를 하면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는 국제적인 추세에서 통상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가 이런 다양한 협력 기반들을 좀 더 확대를 시켜 나가야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기업도요. 우리 경제 막 개발할 때 7, 80년대 썼던 기계들을 지금 고쳐서 아니면 그 기술들을 이런 국가에 가서 알려주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나 그런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지금 최저임금이 180불이고요. 미얀마가 최저임금이 9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한계 기업들, 노동 집약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베트남, 미얀마로 진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부품 네. 소재 소재 산업을 투자를 해서 이제 너무 우리가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지에 이제 민간 부분을 육성을 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진출에도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 그러게요. 수가 있는 거죠. 중소기업도 그렇고 지금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짓는다라는 기사가 저는 좀 눈에 들었어요. 네, 정의선의 신남방 정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동남아 가보시면 전부 다 토요타 자동차나 일본 자동차가 주류인데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주저스러운 일인데 현대에서 이번에 알셉이 이제는 타결이 되면서 결국 역내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본 시장을 뚫고 일본에 좀 부응을 해서 일본보다도 더 적극적인 이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아마 2030년, 40년까지 한 15억 달러를 대규모 투자를 해서 네. 현지에서 한 25만 대 차량 생산 캐파를 늘려나가는 계획을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조코이 대통령과 방문을 했을 때도 네. 이제 투자 협약서에도 이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현대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도 이제는 한 2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지금 베트남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공장 설립을 했고 네. LG도 뭐 이제 전기, 전자 이런 다양한 대기업들도 이제는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정말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아세안 국가도 살리고 그리고 지금 꽉 막혀 있는 한국 경제도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용적인 파트너십이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신남방 정책 분야의 전문가인 권유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